보면서 어릴 적에 제 생활이나 제 주변 생활이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치 못하다가 제가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순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주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매 순간순간 해야 되는데 그때 과연 내한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했을 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마 제가 영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아마 저의 어떤 그 생각이나 어떤 사고방식 등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영주나 이쪽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이 문화는 아무래도 우리가 뭐 양반의 도시다, 선비의 도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가정, 가족을 중시하고 또 서열도 중시하고 그 나쁜 서열을 중시한다는 것이 나쁜 의미의 서열의 중시가 아니라 위계 질서를 유지한다든지 기존의 전통이라든지 질서를 유지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뭐 그 개인보다는 조직을 중시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전통 유교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제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2015년도에 저희 강원대가 그 강원대는 거점 국립대학입니다. 거점 국립대는 전국에 10개가 있죠. 도시 그러니까 저 도마다 뭐 강원도에는 강원대, 경상북도에는 경북대 하죠. 10개의 거점 국립대가 있는데 규모가 학생 수는 2만 명 이상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전통 있는 해방 후에 다 설립이 된 대학들인데요. D등급이라 하면 거의 뭐 전국의 400여 개 대학에서 거의 하위 뭐 5% 정도에 되는 아주 뭐 치명적인 아주 모욕적인 그런 그 평가를 받은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그때 갑자기 뭐 당한 거가 아니라 제가 사실 2016년에 총장이 되기 전에 11년도에 기획처장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대학이 좀 어려워서 제가 구원투수로 기획처장으로 대학 본부에 보직을 맡아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선봉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이 좀 소위 말해서 정신을 차리고 개혁에 혁신에 매진해 왔다면 15년에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15년에 다시 D등급을 받게 되었는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대가 2006년에 삼척대학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캠퍼스가 춘천, 삼척, 도계 세 군데의 캠퍼스가 있고 또 이 통합 이후에 갈등이 아주 캠퍼스 간의 갈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대학 내에 갈등 해소에 너무 많은 이 비용을 소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05년에 뭐 저희들이 대응을 잘 못해서 대학의 수준이 떨어졌다기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참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나이가 제가 이제 한 50대 중반 정도였는데 교수로서는 그 피크일 때입니다. 지금 말해서 학계라든지 뭐 국제적으로도 제가 좀 제 분야에서 좀 알려져 있고 또 산업계라든지 학계에서 제가 좀 유명세를 타고 또 뭐 외국 학회도 1년에 두세 번씩 가기도 하고 집사람도 데리고 가서 즐겁게 아주 뭐 교수로서 절정의 순간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과연 안주하고 대학을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정말 뭐 불현듯 들어서 그리고 또 고향 생각도 났습니다. 아 우리 지역의 의병들 뭐 선비정신 이런 것들 불현듯 떠올랐고 이 나라가 어렵고 그 지역이 어렵고 나라가 어려울 때 그 호련히 자기 모든 것을 내던지고 나선 그 우리 조상들의 그 어떤 그 본보기를 제가 생각도 나고 해서 내 개인의 어떤 발전보다는 일단 우리 대학을 살리고 대학을 발전시키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제가 그냥 총장 선거에 나갔는데 사실 주위에서 만류도 있었습니다. 제가 춘천 출신도 아니고 영주 출신으로 그냥 대학을 서울에 왔다가 저는 뭐 영주에 자랄 때 꿈에서도 강원도에 와서 살리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우연히 강원도에 와서 우연히 30년을 강원도 교수로 살다가 제가 여기서 고등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저는 친척도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나서서 총장에 나서서 계속 대학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뭐 목이 쉬도록 떠들고 강의 설득하고 하면서 한 번도 당락에 대해서도 고민도 안 하고 나섰는데 그때 후보가 10명이나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여기 뭐 춘천고등학교 나오신 분, 강원대 출신 이런 분들을 다 제끼고 제가 뭐 압도적인 그 득표를 해서 총장이 됐었습니다. 그 총장이 된 다음에도 4년 동안 뒤돌아보지 않고 뭐 거의 뭐 매일 밤새게 하다 싶을 정도로 해서 학교를 한 2년 만에 정상으로 완전히 정상화시키고 오히려 이전보다 그 D등급 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만들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됐었냐면 심지어 통합 이전에 춘천만의 강원대보다도 지표가 삼척하고 평균을 내서 지표가 더 높아질 정도까지 4년 만에 치고 올라간 기억은 제 뭐 인생에 뭐 괜찮은 선택이었다. 좀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제 연구 분야는 없었지만 뭐 괜찮은 선택이었고 또 남을 위해서 또 내가 속한 조직을 위해서 내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건강도 많이 해치고 그다음에 했지만 뭐 저는 원래 스타일이 근데 영주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세고 그죠? 뭘 하나를 맡으면 성취지향적이죠. 결과를 내지 않으면 뭐 못 견뎌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 뭐 좀 그 대신 구성원들은 많은 비용을 치렀습니다. 아주 힘들게 저를 따라오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 총장이 끝난 다음에 그 평가는 좋은데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요새 생각하면 이제 가끔 이제 학교에서 회의 같은 거 하다가 이제 교수들이 하고 이제 말 언쟁도 하고 뭐 이러고 또 믿었던 친구가 안 따라오고 이럴 때 집에 가서 이제 뭐 속상해하고 이러면 그 집사람이 용기를 주죠. 당신이 그 개인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고 좋게 하려고 총장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총장은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럼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파이팅 하자 이래서 나가고 그랬던 게 있는데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뭐 개인적인 어떤 많은 어떤 희생이나 그 대가를 치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요 대학 평가가요. 대개는 교육, 연구, 국제화 뭐 이런 걸로 대학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대가 그런 일반적인 대학 평가로 세계 뭐 메디를 했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거는 한 1000등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한 20위권, 30대 초반 뭐 이 정도 수준의 대학인데 최근에 대학의 역할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세기에 대학 최초의 대학은 이태리의 볼로냐 대학인데요. 그때는 교육이 주였고요. 그 다음에 한 18세기 정도에 베를린 대학이 이제 대학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해서 대학의 역할로서 연구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교육과 연구가 대학의 본연이고 상아탑이고 대학 내에서는 심지어 죄를 저질러도 바깥에 그 형벌을 받지 않고 대학 내에서 자치권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되고 한때는 대학 내에서의 연구나 교육은 사회하고 분리돼야 된다. 왜냐하면 미래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대학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 가치가 없는 거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지금도 물론 대학에 그런 게 있죠. 기초학문이라든지 학문의 다양성을 우리가 유지를 하고 또 미래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 잠재력을 포텐셜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점점 바뀌고 있죠. 대학이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학을 이제 그 기업가적 대학이다. 해서
대학의 창업 열풍이 불고 이제 그 모델이 실리콘밸리라든지 뭐 중국의 칭화대학이라든지 이런 모델, 핀란드라든지 뭐 이런 데 모델 때문에 기업가적 대학이다. 최근에는 어느 정도까지 변했냐면 대학을 참여적 대학이다 해서 인게이지드 유니버시티다 해서 기업가적 대학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지역 사회를 책임져야 된다. 까지 이제 대학의 역할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평가도 제가 이제 그때 강원대를 이제 미리 생각을 해서 그때 한참 밀레니엄이 있었고 그 다음에 SDG라 그래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 그래서 이제 밀레니엄 이후에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지속 가능한 그 대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지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학이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뭐 그런데 저희들이 대학에 좀그 체질 개선을 좀 해나가자. 요새 ESG, SDG 그래서 대학이 과연 지역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대학이 이제 그 슬로건을 오픈 캠퍼스다. 대학이 문을 활짝 열겠다. 그리고 강원대가 이제 KNU였거든요. 강원 내셔널 유니버시티인데 아이디어 KNU다. 그래서 오픈 캠퍼스 아이디어 KNU를 대학의 슬로건으로 한 이유가 아이디어 KNU는 우리가 지역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겠다.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지역사회가 대응하기란 너무 어렵지 않느냐. 지역사회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지금 당장 어떤 미래를 투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직업이 수천만 개 직업이 뭐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이고 수백만 개가 없어질 것이고 수백만 개가 새로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뭐 에어비앤비가 한 3년 만에 나와서 전 세계 호텔 랭킹 1위가 되고 그 다음에 저 우버 택시가 3년 만에 그 전 세계 자동차에서 GM, 포드, 크라이슬러, 뭐 벤츠, BMW를 제치고 택시도 하나도 자동차를 한 대도 만들지 않는 자동차 회사가 전 세계 그 기업 가치 1등이 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한마디로 우리가 그 정의한다면 변화무쌍하다. 거든요. 그러나 이 변화무쌍한 사회는 지역은 도저히 대응할 수 없다. 바로 대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 지역에 이제 그 대학의 문을 열어서 지역 사회하고 교류를 하고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지역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거기다 가치를 추가해서 되돌려 준다든지 하는 뭐 그런 역할로 대학을 바꿔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뭐 그 사회 지금으로 말하면 평생교육의 한 단계 업버전된 건데 뭐 평화학과 그래서 대학원 과정이라든지 뭐 열린군대 심지어 군인들을 IT 교육을 시켜서 창업까지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8년 전에 시작을 한다든지 해서 이 대학과 주변 간의 어떤 그 관계, 참여적인 어떤 관계를 좀 치중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영향력 쪽에 세계 대학 영향력 평가는 주로 그런 SDG를 주로 많이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좀 기여를 했다 해서 이런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대학은 지금 뭐 각종 대학 평가는 사실은 하버드, 뭐 MIT, 스탠포드 위주로 지표를 다 만들어놔서 우리나라 대학이 언론으로부터 뭐 세계 랭킹이 높지 않다라고 비판을 받는데 사실은 그 지표를 그 미국 대학들 위주로 만들어놔서 그런 거고 우리 나름대로 대학이 꼭 뭐 학문적으로 높지 않더라도 왜 뭐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한 대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하고 연계되는데 그냥 대학이 연계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하자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우리 강원대는 미래융합 가상학과라는 걸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어요. 미래융합 가상학과는 뭐냐면 현재 우리 강원대학교에 한 130개 정도 학과가 있는데 이거는 다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학과죠.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정치외교학과. 하지만 사회는 자꾸 바뀌고 융합교육이 점점 필요한데 그래서 학과를 하나 없애고 하나 만들면은요 10년 정도 걸립니다. 정치외교학과를 제가 갑자기 없앤다고 하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동문들하고. 그 다음에 새로 학과를 만들면
교육부에 2년 전에 신청을 하고 설립 허가가 나면 그럼 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래 뽑으려면 또 교수도 뽑아야죠. 학생 정원을 또 다른 학과에서 뺏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 비용이나 그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는 첨단학과에 학과 신설을 막 하라고 하고 학생 정원도 신설해주고 이러는데 그 첨단학과가 아닌 학과라든지 또 약간 지방의 경쟁력이 좀 약한 대학들은 뭐 너무 속상하죠. 자꾸 좀 약간 자기들보다 좋은 대학에서 학과를 새로 만들고 정원을 늘리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미래융합 분야, 즉 말해서 뭐 지식재산권 학과다, 아니면 뭐 디지털 헬스케어 학과다, 3D 프린팅 학과다, 이런 거를 학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그냥 만들었다가 또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기가 짧으니까. 그래서 가상학과다. 이 가상이란 말은 입학생이 없는 거죠. 입시는 하지 않고 요 학과는 부전공으로만 운영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계과 학생이 자율주행 자동차 학과를 한 7과목 정도만 들으면 부전공으로 인정되니까 그래서 졸업장이나 성적증명서에 기계공학과 부전공 자율주행 자동차 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학과를 그게 벌써 35개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화장품학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불문과 학생이 취업이 잘 안 되는데 화장품을 한 부전공으로 듣고 화장품 회사에 취업을 해서 K-뷰티 때문에. 그죠? 네. 프랑스 쪽에 불문과 학생이 나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품 회사 회장한테 물었어요. 화장품학과 뭐 2년제, 3년제 나온 학생하고 대학에서 불문과 학생이 부전공으로 화장품 들은 학생하고 뭐 어떤 학생이 좋을까요? 했더니 뭐 단 1초도 걸리지 않고 불문과 학생이다. 화장품 기술은 회사에 와서 거기에 커스터마이즈 된 걸 배우면 된다. 기본만 배우는데 7과목이면 충분하죠. 우리 저 대개 여기 이제 보고 계시는 독자들도 대학을 다니셨으면 대학교 때 배운 것 중에 7과목 기억하시나요? 그죠? 기억 못하면 저는 기계공학 전공인데 심지어 교수인데 학부 시절에 7과목 제대로 공부 안 한 것 같아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대충 공부하고 4년을 지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그러니까 뭐가 좋으냐면 강원도에서 우리 저 첨단 군사가 필요한데 하면 학과 만들려면 2년 걸리고 그죠? 3년 걸리고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려면 7년 걸리잖아요. 그 10년 뒤에 강원도에 군사 전문가 인재를 갖다 배출한들 강원도에 도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반도체가 필요하다. 반도체 학과를 지금 만들어서 기르면 10년 뒤에 나가는데 우리는 미래융합 가상학과를 반도체학과 지금 몇 월이죠? 4월이죠? 2학기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도에. 바로 가상학과를 만들면 2학기에 만들면 학생들이 3학년, 4학년 애들이 그걸 부전공으로 들으면 1년 뒤에 바로 내년에 반도체에 대해서 꽤 아는 사람이 바로 배출이 되니까 적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미래융합 가상학과를 18년도에 제가 만들었는데 현재 35개 학과까지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려나가고 지금 다른 대학에도 이 전파가 돼서 다른 대학에서도 지금 이 미래융합 가상학과를 계속 만들고 있을 정도로 선도적인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시. 제가 이제 2016년에 총장이 되고 물론 우리 강원대를 위기에서 극복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대학이 뭐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되는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많죠. 국립대하고 사립대를 과연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수도권 대학하고 지방대는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 지역 대학, 지방 대학의 학생들이 좀 갈수록 수도권 대학과 격차가 커지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게 결국 인구는 줄고 학력 인구는 당연히 인구가 줄으니까 학력 인구가 주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청년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화 인구의 50% 이상이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50.1%가 2023년에 벌써 50.1%고 뭐 우리나라 100대 기업은 뭐 70%가 뭐 수도권에 있다든지 할 정도로 모든 게 지금 수도권으로 집중돼. 이거는 전 세계에서 그 과밀화 랭킹 1위죠. 출산율도 꼴찌로 1등이고
2등하고 뭐 엄청 차이입니다. 지금 뭐 출산율 적극 장려하고 인천 같은 도시에는 뭐 애를 한 명 낳으면 1억을 준다는 도 하는데 그래서 높아져 봤자 뭐 1.1 뭐 정도까지 된 지금 0.7이니까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1.0 이하인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우리 인구가 많으니까 수도권의 과밀하고 옛날에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제가 안동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그때 제가 서울에 원서를 쓰려니까 경북대 가라고 선생님이 원서도 안 써주고 그랬는데 지금 뭐 경북대하고 수도권 대학이 경북대나 부산대 수준은 뭐 사실은 그 옛날보다 너무 지금 떨어져 있는 정도로 지금 저 그런데 대학의 수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학 성적만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사립대보다 우리 거점 국립대가 못하지 않는데 입학 성적이 워낙 차이가 나버리니까 학부형들로부터 그 순서가 이제 매겨지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 지역에 있는 대학, 지방에 있는 대학은 지역의 역할을 해야 된다. 지역의 역할을 해야 되고 수도권 대학은 글로벌 경쟁력, 연구 경쟁력, 세계적인 경쟁력을 위해서 그 수도권 대학은 나가야 되고 왜냐면 수도권 대학도 워낙 많고 하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은 그 지역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고 한국 인구가 준다고 해서 그동안 그 설립 준칙주의라 그래서 4대 요건 뭐 교사, 교지 뭐 이런 것만 딱 맞추면 무조건 대학을 설립해 줬어요. 김영삼 정부 때죠. 그래서 대학이 지금 4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학생이 주니까 대학을 없애야 된다. 이게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을 없애면 그 지역에 그 대학이 없어짐으로써 황폐화되고 영주에 예를 들어서 동양대가 학생을 못 받는 동양대를 없앨 겁니까? 경북 전문대를 없앨 겁니까? 그런 문제거든요. 그 주변의 상권, 그 다음에 사립대는 교수들 어디 가죠? 직원들 어떻게 하고, 그죠? 그러면 대개 대학이 하나 폐교되는 데는 폐교되기 뭐 길게는 10년, 짧게는 한 5년 이상 동안의 체불임금. 갑자기 뭐 우리 대학 어렵습니다 하고 폐교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월급도 못 주고 빚 내고 이러다가 하니까 그럼 이제 교수들이나 직원들 전부 폐교되고 나면 좀 빨간 띠 두르고 다 체불임금 투쟁하고 악순환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학생이 줄었다고 해서 그다음에 저 학교가 많다고 해서 폐교시킬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대학을 우리가 활용하자. 전 세계에 없는 사례를 만들자. 그래서 그럼 대학을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쓰면 어떠냐? 대학에 학생이 없으면 어떠냐? 대학에 학생이 없으면 연구기관으로 뭐 영주시청의 연구기관의 역할을 하면 되지 않느냐? 교수님들은 다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대단한 그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고도의 지적인 능력을 지역을 위해서 쓰도록 하면 되고 그리고 그 전에 대학이 서로 좀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국립대학이 허브 역할을 해야 된다. 국립대학이 허브 역할을 하는 거는 사립대가 보면 저들만 살려고 하고 사립대는 망하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국립대학이 허브가 돼서 학문의 다양성 즉 돈 안 되는 취업이 안 되는 기초학문 분야 인문, 사회, 자연과학 이런 것들을 국립대학은 계속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돈이 많이 드는 또 장비가 많이 드는 학과 뭐 기계공학과 이런 건 뭐 기계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 사립대가 다 못할 거 아니에요. 기계공학과라든지 뭐 이런 그다음 전략산업 아까 말씀드린 뭐 그 도에서 필요하다든지 미래에 필요한 이런 거는 국립대가 하고 사립대학은 지역에 있는 사립대는 철저하게 특성화를 해서 그 돈 되는 분야, 그다음 취업이 잘 되고 지역이 원하는 분야를 특성화하고 학생 수를 줄이고 해서 이 대학을 갖다가 좀 공유대학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1도1 국립대학이라는 거는 강원도에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에 국립대가 2개가 있으니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각 그 지역의 캠퍼스가 핵이 되도록 허브가 되도록 하고 그 주변의 사립대하고 연계해서 사립대학의 예를 들면 사립대가 교양을 다 없애는
1학년 교양 수업은 다 우리 국립대에서 다 해주겠다. 그래서 뭐 온라인 수업도 가능하고 하이플렉스 러닝도 가능하고 그 하이브리드 수업이죠. 온오프 병행 수업. 그다음에 뭐 녹화해 놨다가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고 녹화된 걸 봐도 되고 하는 뭐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있어서요. 그런 거를 도입을 해서 폐교되는 걸 막고 서로 윈윈하자. 상생하는 그런 걸 만들고 지역은 또 뭐가 좋으냐면 바로 기초 지자체 그다음에 뭐 이렇게 광역 지자체가 연구 기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AI 혁명 시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 혁명 시대에 광역 지자체나 기초 지자체가 대응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 학교하고 같이 이제 팀을 짜서 미래를 준비하면 더뎌져요. 교수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이 지자체에서 볼 때는 당장 뭐 1, 2개월에 계획을 세워야 되고 뭐 이러는데 그게 뭐냐면 다 용역해서 주면 깔끔한 계획서가 나옵니다. 학교 주면 교수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1년 걸리고 2년 걸리는데 과연 이제 앞으로는 용역회사에 맡겨서 한두 달짜리 계획서를 만들면 뭐합니까? 이거를 실행할 주체가 없는데 그래서 대학과 연계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학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오픈 캠프. 그래서 그 대학이 오픈을 해서 앞으로는 이제 직업이 평생 직장이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 변화가 크니까 그래서 직업을 평생 살면서 현재 대학생은 한 5-6번을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거죠. 교육을 봐. 직업 전환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직업 전환 교육을 바로 대학에서 해야지 주민센터에서는 그 정도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대학의 역할이 바뀌고 있고 바로 강원 1도1 국립대학이라는 건 제가 그래서 2001년도에 그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제 강원 1도1 국립대학을 강릉 원주대하고 통합을 해서 우리가 허브가 되고 한 모델을 강원도에 만들자는 거고 지금 현재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 강원도의 모델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눈여겨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올해 4월 말까지 통합을 완료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하고 나면 아마 다른 지역에 그래서 뭐 순천대 목포대도 통합을 한다고 하고 충남대 공주대 충북대 교통대 이렇게 다 도의 1도1 국립대학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선도 모델이고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온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라이즈가 네.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Education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의 재정 지원, 교육부의 재정 지원 사업이 아니라 사업이면서도 시스템입니다. Regional 지역 혁신 체계 and Education인데 사실은 이제 단어를 만들려고 rise라는 단어가 뭐 일어선다, 오른다 이런 뜻이니까 만들려고 education인데 사실은 education이라기보다는 대학, 지역 혁신 체계와 대학 이런 뜻입니다. 지자체, 지역 사회와 대학의 동반 성장이다. 이런 체계를 말하고 라이즈는 그 지금 지방 소멸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앞으로 한 20년 뒤면 지금 현재도 뭐 한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뭐 이 정도를 제외하면 다 지방 소멸 위험 지구입니다. 2000 미래학자들이나 저 분석을 해놓은 거 보면 2045년 지금으로부터 20년 뒤면 거의 막 80% 정도가 지방 소멸 위험 지구가 되고 그로부터 또 20년이 지난 65년 정도가 되면 서울, 경기, 인천도 빨간색으로 위험지구로 변한다 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좀 위태로운 왜냐 지방이 망하면 결국 수도권도 망할 것이다. 이미 벌써 드러난 것이요. 최근에 트럼프 때문에 뭐 바뀌긴 바뀌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물건을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즉 생산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물류 비용도 비싸고 교통도 체증에다가 집값 비싸고 하니까 이 수도권에 과밀화가 되고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가 몰려드는데 거기에서 무슨 생산을 한다든지 뭘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래서 지금의 옛날에 그랬죠. 보수는 성장, 뭐 진보는 분배. 그래서 뭐 어떤 토론이나 이런 걸 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분배가 곧 성장이다. 균형이 곧 성장이고 성장이 곧 균형이에요. 이 두 개가 이제
뭐 보수 진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즈는 그런 거고 지금 학력 인구가 2032년 정도까지 대학 입학 정원이 한 40만 명 정도가 유지가 되는데요. 그때부터 32년부터 대학 입학 정원 40만 명에서 2040년에 20만 명으로 떨어집니다. 현재 대학 정원은 한 46만 명 정도 되니까 현재 6만 명 정도 미달인데 2040년에 왜 그거는 계산이 아주 쉬운 게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23만 명, 22만 명이니까 대학 진학률이 0.70%니까 0.7을 곱하면 16만 명. 그중에 뭐 재수생이나 치면 20만 명 이상 될 수가 없어. 그게 23년도에 태어난 애는 2040년이면 18살, 19살 되니까 대학을 들어오니까 계산이 뭐 아닙니다. 뭐 안 떨어질 거면 우길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30년부터 40년가 10년 만에 20만 명이 돼 아비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대학을 구할 수 없습니다. 폐교를 막을 수가 없고 학생이 외면하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제 특단의 조치로 이전에도 대학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많은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예산을 만들어서 대학들이 신청해서 재정 지원 사업 선정이 되면 추진하고 하는 리지널 이노베이션 그 스트래티지 과제들이 많았는데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더 이상 힘에 붙여서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 리지널 이노베이션 시스템 앤드 에듀케이션 라이즈 체계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17개 광역지자체에 서울, 경기, 인천을 뭐 포함한 17개 광역지자체에 전담 부서를 둬라. 인재육성과 혹은 뭐 인재육성국을 둬서 너희들이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기획하고 직접 관장을 해라. 그 예산을 전부 지역에 주겠다. 그래서 예산을 지역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전담 부서를 또 그 밑에 또 전담 센터를 둬라 해서 뭐 강원 라이즈 센터, 경북 라이즈 센터에서 센터를 둬서 여기가 실행기구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학들이 낸 제안서를 평가하고 돈을 나눠주고 하는 센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으면 강원도의 인재육성과 같은 전담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강원 라이즈 센터라고 하는 실행기구 전담 센터가 있고 그 위에 강원 라이즈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대학 총장들이나 혁신기관 산업체분들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위원회를 한 20명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 협력기구다. 강원도도 혹은 경상북도도 그 대학에 있는 대학의 총장들이나 대학의 함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라. 그래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그래서 위원회가 있고 전담 부서가 있고 전담 센터가 있고 중앙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중앙 라이즈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 밑에 교육부가 있고 그 밑에 중앙 라이즈 센터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스템. 제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게 중앙 라이즈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교육부 장관하고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법령도 고쳐야 되고 고등교육법도 고쳐야 되고 뭐 예산도 따와야 되고 성과관리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컨설팅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해서 지자체하고 대학이 지방의 위기를 막고 지역 대학의 위기를 방지하고 지역 혁신을 해야 되는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대학은 그 예산은 2조 10억인데요. 그 예산은 대학들한테 다 지원이 되는 예산인데 대학들의 주제는 연구 테마, 교육 인재 양성 테마는 다 그 지역 혁신에 대한 대학 마음대로 연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2조 10억에 대한 예산만큼은 그 지역에 경상도에 있는 경상북도에 있는 대학은 경상북도에서 제시하는 특화 산업이라든지 경상북도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즈를 우리말로 풀이해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다. 그래서 가장 지역적인 걸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라 테마를. 그래서 대학이 너들 마음대로 일하지 마라. 그래서 그 대신 지역에다가는 책임도 주고 의무도 주는 대신에 권한도 주는 거죠. 자기들의
그 주된 어떤 연구 분야를 대학이 하도록 하는 그게 지금 라이즈 체계고 지금 대학들은 이 라이즈 체계에서 다음에 또 뭐 정권 바뀌면 바뀌겠지 하는데 저는 이게 체계다 보니까 이미 전담 부서를 만들고 전담 센터를 만드는데 정권이 바뀐다든지 하더라도 이거는 바뀌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싶고 바꾸면 과연 시간이 있을까? 2030년 1, 2년까지 대학들을 그 대폭락기 전에 골든타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꾸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이 라이즈가 5년 체계라서 30년 전에 다 끝나는 상황에서 대학들을 준비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마지막 그 기획 그 체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을 맡아서 제가 어제도 경남, 부산 뭐 현장 간담회에서 지방에 있는 라이즈 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그 위원분들이 대개 20명 정도로 이루어지고 대개 이제 총장님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는데 같이 뭐 간담회하고 하는 걸로 2월 달부터 지금 어제까지 17개 시도를 다 돌았습니다. 경상북도도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경상북도는 1 기초지자체 1 테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안동은 뭐다, 의성은 뭐다, 대학이 없는데도. 네. 그래서 그 기초지자체마다 특화 산업을 한 가지 지정을 해서 대학하고 다 매칭을 1대1로 시켜가지고 추진하는 게 경상북도의 아주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라이즈를 좀 막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네. 뭐 다른 걸로 하면 저는 그래 기고를 몇 번 했는데 대학 도시다. 대학 도시란 거는 대학이 그 지역의 허브가 되는 거다. 경제, 사회, 뭐 모든 분야에 있어서 허브다. 그 오픈 캠퍼스다 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고향의 지식산업센터가 뭐 유튜브 보면 뭐 지금 기업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공실이 많고 지역에도 지금 왜 컨벤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대학 바깥에 짓냐 이거죠. 대학 안에 짓면 대학 안에는 환경도 좋고 그죠? 그럼 대학이 활용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관리에 대해서 왜냐면 어떤 센터라든지 뭐 혁신센터 같은 걸 만들면 그걸 관리를 해야 되고 직원을 뽑아야 되고 한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대학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이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대학 도시라는 거는 바로 대학이 그 주도하는 그런 지역이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대학 도시라는 개념이 또 이 라이즈하고도 일맥상통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뭐 다 대학 도시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독특하다. 이 좁은 나라에 대학이 400개가 넘게 있어요. 이 400개가 넘는 대학이 그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개념이죠. 예. 모든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그 저는 뭐 특성화돼야 된다, 특화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도시들이 너무 기업 유치에 혈안이 돼 있었다. 기업만 유치하면 다 되는 것처럼. 한데 기업을 유치하면 핵심 인력이 누가 따라옵니까? 되게 좀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다 그 수도권에 남아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따라오더라도 또 가족은 놔두고 본인만 내려오고 월급 받아가지고 가족이 있는 데가 다 써버리고 그러다가 한 3년 지나면은 후회하고 또 떠나버리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는 그 인력 배출이 어렵고 또 무시당하고 그 지역에서 배출한 옛날에 저 울산에 있는 뭐 어떤 대학이라든지 제가 이제 그 지역을 순회 간담회를 가보면 그 내려와 있는 대기업에서 안 뽑아간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미스매칭이 심한 거죠. 그래서 중심이 대학부터 돼야 된다 이거죠. 대학이 특성화되고 그 지역 산업으로 특성화돼서 거기에서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꽤 경쟁력이 있는 인력이 배출되고 또 인력 배출을 기업이나 혁신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배출을 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는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 그런 어떤 기능을 갖추면 대학이 그 평생교육, 성인학습자 교육도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 그 현대자동차를 다니다가 50대에 뭐 그만두고 뭐 반도체를 내가 좀 해보겠다 하면 반도체는 뭐 예를 들어서 강원대가
교육을 잘한다. 꽤 괜찮다. 시설도 좋고 팹도 가지고 있고 뭐 실습도 할 수 있고 뭐 돼 있고 잘 돼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춘천에 와서 강원도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면 또 그 널리 인정받도록 영주에 가서 뭐 베어링을 갖다가 한다면 그걸 최고로 인정을 받고 전 세계가 인정해 주는 정도로 돼야 되는 그 순서가 저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기업이 먼저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죠. 대학이 먼저다. 지역이 먼저다. 먼저고 거기에 맞게 기업이 찾아오는 거지. 기업은 절대로 우리를 봐주지 않는다. 자기들은 기업체 사람들은 기업은 뭐 생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목숨 걸고 하는 게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을 위해서 어떤 기업이 내려와 준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역에 그 기업이 원하는 기업이 필요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디어가 있고 인력이 있고 그죠? 시설이 있고 뭐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좀 착각들을 하는 게 아닌가.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거고 되게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거는 뭐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브랜드가 스스로 브랜드다라고 말하는 거는 브랜드가 아닌 거죠. 남이 알아주는 브랜드죠. 영주 하면 이거라고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영주하면 그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있어야 그게 영주의 어떤 발전의 모티브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어링, 영주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이걸 연결을 시킬까?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산업이 그 지역에서 활성화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었는가 그런 걸 저 스토리도 만들고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단지 뭐 세제 혜택, 뭐 그다음 뭐 부동산 뭐 이렇게 그죠? 농공단지 땅값을 뭐 좀 싸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과연 해결이 될 것인가? 아니면 뭐죠? 미국의 저 텍사스처럼 아예 뭐 세금을 하나도 안 받는다든지 하니까 뭐 일론 머스크도 이사 가고 뭐 다 이사 가듯이 그 정도는 화끈하게 하는 되는데 지역은 못 합니다. 여기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지자체만큼 세금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경쟁을 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략을 짰으면 좀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좀 한두 가지는 꾸준하게 이제 추진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 우리 저 후배들 뭐 영주 후배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보다 이제 후속 세대죠, 그죠? 청년들한테 이야기한다면 요새 MZ 세대로 하지 않습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좋은 점도 많지만 그 걱정도 많습니다. 예의 범절,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질서를 갖다 인정하는 거, 그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불완전하고 저도 뭐 불완전하죠. 저도 뭐 그 약점이 많겠죠. 그죠? 제 약점이 있다고 해서 제 후배가 뭐 제 자식이 저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하고 그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인간은 누구나 어릴 때부터 쭉 자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 시절을 지나서 어른이 되고 나이 노년이 되고 하는 건데 현재 하지만 그 시기마다 느끼는 생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질서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거를 이제 내 기준으로 봐서 이제 좀 다르다고 해서 그죠? 인정을 안 하는 거는 곤란해. 다른 거를 왜 아주 쉬운 말이죠. 서로 다른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요새 MZ 세대들은 그게 좀 부족해서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선뜻 아주 예? 놀랄 때도 많고 한데 근데 그게 이제 뭐 각 세대마다의 특징이니까 관계없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반드시 좀 그 기존 어떤 틀 속에서 물론 창조를 하려면은 뭐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그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변화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의 어떤 질서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일확천금 그죠? 이런 어떤 뭐 그런 거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뭐 가수라든지 뭐 탤런트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버라든지 일확천금 이런 것이 이제 너무나 좀 하는데 사실은
일확천금은 아주 극히 좀 드문 거고, 그죠? 제가 청년들한테는 습관의 중요성 같은 거 되게 말하고 싶어요. 몸짱이 되려면 매일 1시간 이상 운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어를 잘하면 사람이 좀 못생겨도 좀 잘생겨 보이고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고 싶으면 지금부터 하루에 2시간씩 영어 공부를 해서 10년 뒤에 바뀐 모습을 이렇게 그려서 좀 추구를 한다든지. 갑자기 뭐 어디 가서 외국 가서 반드시 살아야 1년 살아야 영어가 갑자기 된다. 이런 그래서 돈이 든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1년 아니라 10년을 살아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죠. 언어가 습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습관의 중요성 같은 거. 부자가 되고 싶으면 경제 공부를 지금부터 한다든지. 글을 좀 잘 쓰고 싶으면 지금부터 일기를 계속 쓴다든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또 한번 좀 후속 세대들은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그 습관을 체화시켜 나가다 보면 결국 변화되는 모습을 느끼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다 보면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요. 노력한 사람이 그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게 되면 사교육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좀 출산율도 확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출산 장려금을 준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 아주 그 일시적인 그렇죠. 그런 대책이고 결국 우리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이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감사합니다.